서울에 사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은퇴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유럽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기계가 지배하는 국가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없는 한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랬던 그는 서울의 밤 풍경을 보고 경악하며 오열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차일드입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고 영국 바스라는 도시에서 평생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뼈마디가 더 아팠어요.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생 돌과 벽돌을 다루며 살아온 대가였죠. 제 작은 아파트는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는 건축 잡지들이 쌓여 있고 벽에는 연필로 그린 건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문 옆에는 실제 쇠로 만든 열쇠가 달린 녹슨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고요. 이게 바로 제 세상이었어요. 단단하고 만질 수 있고 삐삐거리는 기계들이 전혀 없는 세상. 최신식 버튼이나 화면 같은 건 필요 없었죠. 커피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어제 받은 우편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들 세드릭에게서 온 엽서가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서울은 이맘때가 정말 멋져요. 한번 와보셔야 해요. 그 생각에 콧방귀를 뀌고 있었어요. 서울이라 모두가 서로 대화하는 대신 휴대폰만 보며 돌아다니는 그 반짝이는 도시. 문이 저절로 열리고 커피 머신이 커피를 대신 마시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곳. 세드릭은 5년 전에 어떤 기술 회사에서 일하려고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그 애는 계속해서 저를 방문하라고 설득하고 있었죠. 어제 진료 때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페어차일드 씨, 건강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빠지고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수없이 많은 건물을 설계했던 제 제도판이 있는 곳. 건축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과 세드릭이 세계 반대편으로. 이사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 액자도 보이고 있었죠. 버튼이 달린 구식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세드릭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고자질쟁이, 난 괜찮아. 아빠는 괜찮지 않다고 하셨어요. 있잖아요, 생각해 봤는데요. 한동안 저랑 지내러 오시는 게 어때요? 그 전에 다른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어요. 저는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 곳에서 내가 뭘 하겠니? 문을 통과하려면 뭔가를 스캔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세드릭은 놀라실 거예요. 여기선 아빠 나이의 사람들도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걸어가 비에 젖은 바스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대 목욕탕과 조지한 양식 건물들은 수세기 동안 서 있었죠. 그것들은 제가 가치 있게 여기는 전통, 장인 정신, 영속성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서울에 있었어요. 유리 타워와 디지털 화면에 둘러싸여서요. 만약 제가 진정으로 그가 선택한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죠. 제 몸이 완전히 늙기 전에 마지막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지갑에 신용카드를 다시 넣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이상한 디지털 도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제가 항상 상상해왔던 것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일 것다고 생각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편안한 트위드 재킷, 여러 벌의 단추 달린 셔츠, 그리고 실용적인 신발을 넣었어요. 손가락으로 낡은 가죽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 새로 된 열쇠들은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을 열어왔지만 서울에서는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파도처럼 의심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나이에 세계 반대편까지 여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특히 가장 간단한 것조차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는요. 모든 걸 취소하려고 전화기에 손을 뻗을 뻔했지만 그때 제 손이 떨리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고 있는 쇠약함 때문이었죠. 런던행 기차 안에서 인쇄된 티켓과 종이 지도를 꼭 쥐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몇 번 탭하는 것만으로 여행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 처음 가세요? 그녀가 제 무릎 위에 놓인 여행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아들이 거기 살아. 모든 게 내가 익숙한 것과는 아주 달라. 그녀는 열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서 공부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너무 효율적이죠. 지하철 시스템은 런던 것을 완전 구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잠시 멈췄죠.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후엔 다 이해가 돼요. 공항의 붐비는 홀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어요. 체크인 구역에 다가갔을 때 직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터치스크린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키오스크에서 체크인 하셔야 합니다. 한 직원이 기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제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런 건 까다로울 수 있죠. 그의 이름은 마커스, 일본으로 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간단한 설명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어디를 터치하고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며 시스템이 응답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요. 기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계가 탑승권을 인쇄하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죠. 다른 것들처럼요. 요령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번역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걱정할 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좌석에 내장된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종이책을 읽고 있었죠.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는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동정 어린 미소를 받고 있었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지쳤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모든 새로운 것들로 감각이 압도되고 있었죠. 터미널은 광택 있는 바닥과 밝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은 손에 들거나 벽에 부착된 화면의 안내를 받으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권을 방패처럼 꼭 쥐고 사람들을 따라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심사대에서 직원이 카메라를 보라고 지시했어요. 생체 인식 확인이에요. 그가 억양 있는 영어로 설명했죠. 저는 어색하게 렌즈를 바라보며 노출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기계가 승인을 알리는 소리를 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입국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는 항공편 번호와 컨베이어 벨트 배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보드가 있었어요. 제 항공편 번호를 찾아 안내를 따라갔는데 외국어임에도 시스템이 얼마나 직관적인지 놀라웠어요. 가방을 찾은 후 자동문을 통해 도착장으로 나갔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세드릭의 얼굴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는 그를 보았어요. 제 아들은 더 자신감 있고 분명히 이 붐비는 기술적인 세계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세드릭은 나를 껴안았고 그의 미소는 지친 눈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왔군요, 아빠.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출구 쪽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교통 게이트에서 휴대폰이나 카드를 스캔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지갑을 꺼내려고 했지만 세드릭이 센서에 휴대폰을 탭하자 게이트가 우리 둘을 위해 열렸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며 말했어요. 모든 걸 준비해 두었어요. 생각보다 더 쉬울 거예요. 밖에서는 수많은 불빛들 때문에 밤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별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외관은 움직이는 이미지와 밝은 표지판으로 덮여 있었죠. 차들은 완벽하게 유지된 도로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가고 있었어요. 세드릭의 아파트 건물이 우리 앞에 높이 솟아 있었어요. 구름을 향해 뻗어 있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었죠. 목을 한껏 젖혀 꼭대기층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대적 디자인의 건물 옆에서 저는 이미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세드릭이 입구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열쇠를 꺼내는 대신 그는 문 옆에 있는 매끈한 패널로 다가갔어요. 그가 단순히 손바닥을 표면에 대자 제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초록색 불이 깜빡이더니 유리문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열쇠는 어떻게 해? 제 주머니에 있는 믿음직한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세드릭이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선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빠. 건물이 지문이나 스마트폰 신호로 거주자를 인식해요. 이미 아빠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해 놨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패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금속 열쇠를 사용해 왔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고요? 망설이며 스캐너의 차가운 표면에 손바닥을 대었어요. 한순간이 지나고 두 순간이 지났어요. 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빡였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꾹 누르세요. 지시받은 대로 손바닥을 패널에 평평하게 대고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성취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는 광택 있는 돌과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데스크에 앉아있지 않고 주민들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방문객을 등록할 수 있는 또 다른 화면만 있었죠. 우리는 버튼이 없고 새들이기 층 번호를 탭하는 또 다른 화면만 있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이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도움을 받지? 23층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밝아지는 것 같은 은은한 조명의 복도가 나타났어요. 마치 건물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죠. 더 불안한 것은 우리가 다가가자 세드릭의 아파트 문이 저절로 열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열쇠도 카드도 심지어 지문도 필요 없었어요. 시스템이 내 휴대폰을 인식해요. 그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설명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알고 있어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이 항상 새들이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혹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쾌적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안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드릭은 조명 스위치를 찾지 않았고 우리가 들어가자 불이 저절로 켜졌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에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온도는 너무 따뜻하지도 너무 시원하지도 않은 완벽한 느낌이었죠. 이게 메인 제어 패널이에요. 새드릭이 벽에 설치된 태블릿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모든 것을 관리해요. 조명, 온도, 블라인드, 심지어 공기 질까지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맞는 다양한 설정을 만들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 기기에 다가갔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화면이 밝아지며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과 슬라이더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불확실하게 표면 위에 떠 있었죠. 한번 해보세요. 조명을 바꿔보세요. 전구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탭했어요. 밝기와 색상에 대한 옵션이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슬라이더를 움직이자 방의 조명이 그에 맞춰 어두워졌어요. 다른 아이콘을 탭하자 블라인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밖의 반짝이는 도시가 더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오! 즉각적인 반응에 진심으로 놀라며 외쳤어요. 잠시 동안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손가락 터치 하나로 전체 환경을 제어하는 데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죠. 하지만 의심이 곧 따라왔어요. 이런 편리함이 복잡성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불가피하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소파 아래에서 작은 원반 모양의 물체가 나타나 바닥을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그냥 청소 로봇이에요. 저녁에 자동으로 작동해요. 작은 기계가 의자 다리 주변과 테이블 아래를 다니며 깨끗한 바닥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거운 진공 청소기를 밀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을 필요 없이 그저 조용한 도우미가 불평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새드릭이 저를 부엌으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주전자나 전통적인 커피 메이커 대신 터치스크린이 있는 매끈한 기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드릭이 화면을 몇 번 탭하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고 물을 데우고 완벽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어주고 있었죠. 커피는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 향기가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첫 모금에 놀랐어요.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집에서 조심스럽게 수동으로 내리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었죠. 여기 모든 것은 신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편리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잠에 빠져들면서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동 제어를 포기할 때 무엇을 잃게 될까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 그 만족감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되자 새로운 것들을 봤어요. 욕실 거울에는 시간, 온도, 오늘의 날씨 예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샤워기는 어제 제 선호도를 기억하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했어요. 심지어 변기에도 제가 감히 조사하지 못할 버튼과 기능들이 있었죠. 아침 식사 때 세드릭은 더 많은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문 앞까지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음식 배달 앱,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번역 서비스, 도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도구들이요. 너무 많아.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기억하니? 한 번에 모든 걸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세드릭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기다려도 돼요. 그의 말에 잠시 멈춰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게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도구들을 인간 능력의 대체물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요. 제 아픈 손은 열쇠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지문 스캐너가 실제로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시력이 약해져 지도 읽기가 어려워져서 내비게이션 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며칠 동안 세드릭은 각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소개했어요. 건물의 입구 패널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파트의 제어 태블릿을 마스터했죠. 심지어 커피 머신의 완벽한 일관성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제 자신감을 키우고 있었어요. 해결된 문제 하나하나가 다음 도전에 더 기꺼이 도전하게 만들었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방문 일주일 만에 세드릭이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혼자서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해 저녁 식사를 주문하며 그를 놀라게 했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자랑스러운 표정은 낯선 인터페이스와의 고군분투를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보셨죠, 아빠? 기술은 인간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배고프게 기다리거나 제가 요리하느라 서두르는 대신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디지털 세계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한때 사람들 사이의 장벽처럼 보였던 이 도구들이 실제로는 특정한 간극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세대 간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식 사이의 간극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혼잡한 교통 속에서 20분 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서울 디지털 혁신센터라고 표시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센터 안에서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넓은 개방 공간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 노인들이 다양한 기술 스테이션 주변에 모여 있었죠. 그들은 태블릿을 두드리고 디지털 비서와 대화하고 인내심 있는 강사들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뱅킹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아빠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 그들을 봐요. 저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깔끔하게 머리를 틀어 올린 한 노년 여성이 자신이 직접 시작한 영상통화를 자랑스럽게 가족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손주들이 환호하자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제2의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통해 세계가 확장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건축가로인 제가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노화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인지 능력 저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억 보조 도구들. 더 이상 운전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을 가져다주는 배달 시스템이요. 한쪽 구석에서 우리는 빈 워크샵 공간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이고 방치된 곳이었는데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벽에 밀려 있었죠. 순식간에 제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둘레를 걸으며 눈으로 공간을 측정하고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 상상했어요. 이곳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빈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판단이나 압박 없이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센터로 말이야. 세드릭이 커져가는 흥분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센터에서는 이 공간을 개발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필요를 이해하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죠.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서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제 건축 작업을 이끌어온 창의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또 다른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세드릭의 발코니에 서서 저는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제 저항은 제 인간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진짜 도전은 기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막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내가 틀렸던 거지, 그렇지? 위스키 2잔을 들고 저와 합류한 세드릭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빠. 그저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으로 상상했던 곳이 이제 제2의 속에서 변모했어요. 우리 아래의 수많은 불빛은 단순한 전자장치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 배움의 기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를 나타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퇴 이후 처음으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세드릭의 노트북을 열어 그 빈 워크샵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3주 후 그 빈 워크샵 공간이 완전히 변모해 있었어요. 음성 명령에 반응하는 스마트 조명이 새로 칠한 벽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죠. 자동 블라인드가 완벽한 수준으로 조절되어 화면 눈부심을 방지하면서도 자연광을 들어오게 하고 있었어요. 태블릿이 있는 6개의 작업대가 반원 모양으로 서 있었고 우리의 첫 수업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의 리모델링 끝에 마침내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이곳을 디지털 라이팅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밤이라는 뜻의 나이트를 활용한 말장난이면서 나이가 밤처럼 어두워져도 디지털 세계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빛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오늘 저는 저처럼 기술이 빠른 발전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던 해외 은퇴자들과 현지 노인들을 위한 첫 워크샵을 이끌 예정이었어요.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제가 처음 서울의 터치스크린과 센서 작동 문들을 접했을 때 보였던 것과 같은 불안감을 그들의 눈에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에디스 몽고메리라는 여성이 즉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방 주변을 둘러보며 노트북을 손으로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기술을 처음 접하시나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녀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회색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들이 계속 배우라고 하는데 비싼 것을 망가뜨릴까봐 겁이 나요. 저는 진심으로 이해하며 웃고 있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저는 커피는 반드시 손으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스마트 기기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이 공간 전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죠. 제가 변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수업은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본 앱 사용하기. 저는 완전한 솔직함으로 제 실수와 성공 경험을 공유했고 그룹에서 공감의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상 통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시내 반대편 사무실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세드릭과 연결하여 시범을 보였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전화할 때마다 모든 버튼을 더듬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준 아들이죠. 지금 보세요. 한번 터치하면 거기 있네요. 참가자들이 연습하는 동안 저는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제 여정에서 저를 도왔던 것과 같은 인내심 있는 가이드가 되었어요. 에디스는 떨리는 손으로 인해 태블릿의 터치 감도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정을 조정해 주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가 성공적으로 사진 앨범으로 이동했을 때요.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가 눈에 눈물이 고이며 이제 언제든지 증손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겠네요. 3시간 세션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가자들이 종이가 아닌 새로 정복한 기기를 통해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면서 방 안은 대화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계속 연습할 그룹을 형성했고 이미 캘린더 앱을 통해 조직된 커피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건축 경력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확실히 아름다운 건물들을 설계했지만 지금은 세대 간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워크샵이 마무리될 무렵 세드릭이 작은 직사각형 패키지를 들고 도착했어요. 첫 수업을 축하하는 선물이에요. 안에는 디지털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는데 이미 바스에 있는 제 건물들, 세드릭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서울에서 보낸 시간의 새로운 사진들이 로드되어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추억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어요.
바스에 있는 아빠 아파트를 위한 거예요. 이 경험의 일부가 항상 함께 하도록요. 눈물이 고이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고마워. 감정의 목이 메인 채 겨우 말했어요. 이것과 고집센 늙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저녁 우리의 작은 디지털 학습자 커뮤니티가 다음 주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흩어질 때 저는 워크샵 문간에 서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간성을 축소시키는 차갑고 기계화된 세계를 발견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에 왔어요. 대신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기술이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특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디지털 혁신이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제 평생의 신념은 더 균형 잡힌 이해로 변모했어요. 이 도구들은 인간의 접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넘어, 한계를 넘어, 시간 자체를 넘어 우리의 손길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워크샵이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외국인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심지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저는 세대 간의 예상치 못한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라이팅은 서울을 넘어 확산되며 온라인 세션을 통해 영국, 호주 등지의 노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3개월 후 마침내 바스로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는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드릭의 디지털 액자를 건축 잡지가 쌓여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열쇠고리는 여전히 문 옆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설치한 스마트 조명을 제어하는 태블릿이 함께하고 있었죠. 의사는 다음 진료 때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변화가 느껴지네요. 페어차일드 씨. 이건 단순한 신체적 개선 이상인 것 같군요. 그날 저녁 바스의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새드릭과의 영상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고 확장되는 워크샵에 대한 흥분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없었어요. 세대 차이도 기술적 격차도 없었죠. 그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성장과 연결의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한국에 감사한 생각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